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군단 등화 조국을 구하러 가자.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저희가 오늘 그 백남기 선생님 이제 농성장에 찾아와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자체에 대한 왜곡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왜 모였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특히 그 중에서 농민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이 얘기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백남기 선생님 지금 현재 근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이 17일째죠. 17일째 이제 병원에 계신데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의식은 계속 없는 그런 상태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버티실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의 뭐 의사 소견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의사들은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뇌파 검사가 뭐 몇 번 해야 되는가 봐요. 예,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마 최종 판단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조금 며칠 아니면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이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다음 주 내로 정리될 수도 있고요. 예. 지난 14일날 저희가 이제 민중총궐기 행사에 이제 취재를 가면서 농민 집회를 이제 봤단 말이죠. 거기서 크게 이제 나온 구 중에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지금 농민분들이 그날 주요하게 말씀하고자 했던 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금방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밥쌀용 쌀 수입 문제는 이제 심각한데요. 우리가 WTO에 94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았던 게 쌀이거든요. 예, 모든 품목을 다 개방을 했고 쌀은 예외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예외를 받다가 작년에는 이제 결국은 간세화 선언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WTO에 양해각서를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수입했던 국가별 쿼터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나눠져 있던 요것에 대해서 의무조항을 없애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였거든요. 우리 정부가요? 예. 우리가 지금 1년에 총 41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 쌀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쌀에 실질적인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공용이 아니고 이제 밥쌀용 쌀이기 때문에 이게 12만 톤 정도가 수입을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쌀이 나름대로 좀 풍년이 들었어요. 예, 조금 풍년이 들었고, 그러니까 전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 이 수입 쌀이 지속적으로 41만 톤이 들어오는 양이 있고, 이러니까는 쌀값이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90년대 정도 수준의 쌀값이 형성이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 110만 농가 중에 한 70% 정도가 쌀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한 77만 호. 그다음에 농업 소득의 40% 이상이 쌀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 지금 외국 쌀을 이렇게 수입을 함으로 인해서 쌀값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밥쌀용 쌀 수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고 그것을 막아달라고 정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요구는 받지 않고 수입을 더 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게 제일 큰 요인이었죠. 근데 정부가 의무 사항이 아닌 그 밥쌀용 쌀 수입을 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정부 이야기는 기존에 2014년까지 수입되었던 가공용 쌀 70%와 밥쌀용 쌀 30%의 내용이 WTO에 통보하는 순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5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15년으로 넘어와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쌀이 가공용 밥쌀용으로
판매가 되듯이 예. 수입 쌀도 그렇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WTO 농업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밀면서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규정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살령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논쟁을 하면 됩니다. 분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WTO의 의제로서 상정이 되는 것이고 이 5개 이의 제기를 한 5개 국가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우리가 쌀 개방 문제가 그때 재협상을 했는데 그때 정부는 협상도 해보기도 전에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지금까지 수입해오던 쌀이 그때는 20만 4천 톤이었는데 20만 4천 톤을 그대로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만큼만 수입을 해달라. 그런데 정부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20만 4천 톤은 수입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MMA 물량이라 그래서 채소 시장 접근 물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노무현 정부의 쌀 협상은 굉장히 실패였습니다. 그 협상 실패의 역과가 뭐였냐면은 2005년도에 우리가 농민대회를 통해서 크게 항쟁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홍덕표, 정영철 열사가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어떤 협상단의 힘이나 능력, 노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강대국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료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외교부든 무슨 기재부든 관료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안 좋아졌죠. 그때보다. 완전히 자주성을 다 잃어버렸고요. 우리가 올해 쌀값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면서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 36만 톤을 매입을 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추가 매입을 서둘러 달라. 그래야지만 시중의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20만 톤 정도 그 이상을 추가 매입을 빨리 발표를 하고 매입을 서둘러야지만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요청을 하니까 농림부의 답이 뭐냐면은 청와대에 오다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추가 수매 20만 톤 정도도 농림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은 지금 뭐 한심한 지경이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죠. 쌀값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큰 거짓말을 했고요. 농업 전반에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를 들면 2012년 이제 대선 전에 농민단체 토론회에 와가지고 서명한 걸 보면은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은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직접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챙긴 노력은 보면은 온갖 FTA를 다 하는 것이 직접 챙기는 거였고 TPP 하겠다는 게 직접 챙기는 거였고 뭐 이런 게 직접 챙기는 거였는데 그 직접 챙기는 것이 농업을 보존하고 생명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업을 파괴할 것인가에 집중된 챙기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쌀값 문제와 관련돼서도 쌀 80kg 한 가마니를 21만 원으로 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 17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예. 17만 원이었는데 21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그때 했었고요. 당선되면 예.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대 지금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때보다 3만 원 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21만 원에 비하면은 7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올해 이제 한 달 전쯤에 타작을 해가지고 RPC 냈는데요. 작년에 5만 2천 원 받았거든요. 쌀 이게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건데 나락 40kg 세 가마니를 찧으면은 평균적으로 쌀 80kg 한 가마니가 나옵니다. 껍질을 벗기면 그렇죠. 도정을 하면은 예, 탈곡을 하면은 도정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작년에 한 포대 40kg 한 포대를 5만 2천 원을 받았는데 올해 가져가니까 4만 1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3, 4, 12, 12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쌀값이 12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거는 뭐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직접 챙기겠다는 노력이 지금 과연 이거냐?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죠. 그래서 농민단체가
그 뭐 전농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농민단체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뭐 이행을 촉구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사실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것은 쇼고요. 농업에 관심이 없죠. 아예 관심이 없고 지금 하는 뭐 R&D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의 뭐 6차 산업화라든지 첨단 농업을 동원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일부 0.1%의 농민만 살리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럼 나머지 99% 농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임기가 2012년부터 한 3년 뭐 4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공약을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답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대포만 쏜 거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어젠가 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그 기업들 뭐 빼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한마디 논평을 좀 해주십시오. 참 천박하죠. 논리가 천박하기도 하고 그 논리의 기전은 뭐냐면은 한농연 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봐져요. 말 그대로 각종 FTA나 개방 농정으로 인해서 농업은 피폐해지고 이익 보는 기업들은 있는 건데 그 이익 보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익을 피해 보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와서 피해 보는 농업에 쓰도록 하자라는 게 무역이득 공유제의 핵심 골자인데요. 실상 이거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기업도 내가 열심히 물건 팔아서 돈 벌었는데 내 돈을 왜 빼앗아서 저기 줘? 이거는 자본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돈 벌이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긴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중 FTA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기업들에게 있어서 헌금이나 찬조를 기금조성 식으로 찬조를 받아서 1년에 1천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강제하는 거고. 것도 아니고 1년에 그러면 1천억을 받으면 10년 동안 1조를 모은다 칩시다. 그럼 그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쓰겠다는 건데 그거 얼마 됩니까? 그거는 그냥 농민들을 가지고 수치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못마땅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근본 질서가 있는데 내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윤을 빼내는 것은 자본주의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질서인데 국가가 나서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을 기업인데 맡긴다. 농협 수협인데 맡긴다. 이거잖아요. 이거 자체보다 틀린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할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좋은 물을 먹고 싶어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고 싶어 하고 질 높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머릿속에는 농업은 망해도 돼. 농업은 피해보는 게 당연해. 이 논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이 단순하게 지금 이미지화된 거는 PP하고 뭐 노인들이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다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농업 자체에 필수 불가결한 물과 공기처럼 이런 인식에 대한 뭐 교육이 국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뭐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누가 하셨는데 밥 한 공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 해서 껌껌하고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우리 국민들이 이 농업 문제 맨날 밥을 다 먹잖아요. 최소 한 끼 이상은 먹는데 이 농업 문제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국민들의 의식에 FTA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 손해 보는 게 뭐냐? 농업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피폐하고 일도 힘들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은 절대 오르면 안 된다라는 아주 안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쌀값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누군가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당신 90년대 월급으로 2015년을 살 수 있냐라고 물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 건데 농산물 가격이나 농업에 있어서는 너는 옛날 그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고요.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1kg에 지금 한 1,300원 한다. 한 대에 옛날에 4,000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5,000원 한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당장 내 살림이 거들나는 줄 알아요. 배추 한 포기가 1,000원 했는데 오늘 2,000원 한다. 내 살림이 거들나는 줄 알아요. 미치는 줄 알아요. 언론이 이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000원이면은 20년 전에도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쓰는 휴대폰의 가격은 옛날에는 3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요.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울 건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마인드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먹거리구나. 그러면 이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해주는 게 누구냐? 농민이다. 그럼 농민들 예우해줘야 되겠네. 생산비가 보장된 적정한 가격으로 내가 농산물을 구입을 하면은 농민들도 생산비가 보장된다라면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좋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주고 도시 소비자들은 그것을 공급받아서 더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내 삶을 영위를 하고 그럼 상생의 구도가 마련되는 것이고 선순환 구도가 마련되는 것인데 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공깃밥 한 끼의 가격이 올해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 예. 200원 정도 되는데 커피 한 잔 값은 뭐 얼마죠? 한 3,000원, 3,000원 하나요? 뭐 2,500원 그렇죠. 하기도 하고 뭐 4,500원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주식인 밥은 한 공기 200원짜리고 커피값은 뭐 3,000원, 4,000원 하는 건데 이렇게 뭐 단순 비교하는 건 상당히 무리는 있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200원의 가격이 과연 적정하냐? 이거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농민들은 미치는 거죠. 우리 자기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있는지 내가 또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요즘에 노동자들도 도시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뭐 50% 넘었으니까 생활비를 어떻게든 줄이는데 기본 중요한 또 이해관계가 있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한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 FTA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21세기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전략 산업이다 사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꿔서 정책을 펼칠 그런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는 게 지금 방향이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금의 개방 농장 정책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FTA나 TPP를 반대를 하니까 국민들은 농업이 아직 덜 개방된 것처럼 예? 뭐지 더 개방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세화를 통한 개방은 완전히 100% 다 개방이 돼 버렸어요. 더 열어놓을 게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관세율을 더 낮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DDA 협상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방의 폭을 낮추는 문제로는 절대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단적인 증거죠.
가격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갈아엎어야 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빚더미 앉아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더 이상의 개방 농정은 안 된다. 그리고 기체결한 각종 FTA도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체결했는데 우리가 혼자 그거를 안 하거나 바꾸자고 얘기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하고 체결을 했지만 FTA가 마치 국제 조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FTA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수준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은 FTA를 통해서 당신 삶이 얼마나 나아졌어요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삶이 얼마나 이익이 됐으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 자식이 그 수십만 개의 일자리 혜택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요. GDP가 몇 %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높아졌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 대한 평가나 검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FTA는 좋은 거 잘 하면 잘 산다. 장밋빛 미래만을 늘 그려왔다는 거죠. 경제 영토가 70%가 넓어지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처럼 인식되잖아요. 근데 과연 경제 영토가 67%, 70% 늘어났다고 해서 그럼 좋아졌냐?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그런 데 대한 우리는 평가나 검증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계속 FTA는 좋은 거, 개방은 좋은 거라고만 느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한칠레부터 13년, 예? 뭐 한미 FTA로부터 3년, 한 이후로부터 5년. 그러면 경과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칠레 13년이 경과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익을 봤냐? 제가 본 데이터에 의하면은 한국은 한칠레 FTA를 통해서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13년이 지났는데 끊임없이 무역 흑자가 생길 거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면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한칠레 협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해주고 자동차 많이 판다고 그랬었는데. 자동차 가전제품 주류 휴대폰 이런 거. 예.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은 그 당시에 자동차 가전제품들의 관세율이 3% 4%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만 원을 팔면은 4%면 3, 4만 원 정도 더 이익을 보는 거였어요. 크게 이익이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칠레의 높은 그 철강석부터 해서 원자재, 그 다음에 농업 이런 것들은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봤는데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때 정부나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은 농민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말아먹고 수출이 안 돼서 한국 경제가 망하는 걸림돌이라고 저희들인데 욕을 했어요. 근데 12년, 13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주장했던 게 맞는지, 정부가 주장했던 게 맞는지 검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해보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칠레 FTA, 한유 FTA를 통해서 좋은 것만 좋아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수출 기업들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몇 프로의 가진 사람들, 대기업들은 분명히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갔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 평가 얘기들은 못 들어봤네요. 예, 예, 그렇죠. 예. 한 번도 우리는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 신화에 묻혀 사는 거죠. 예. 그게 신화잖아요. 지금도 한중 FTA 그 구호풀랑 새누리당 풀랑 보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한중 FTA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신화 속에 묻혀 사는 거고요. 그게 세뇌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왔고 마치 하루에 40억씩 손해를 본다라고 그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예? 그러면은 한중 FTA 체결하면은 하루에 40억씩 이익을 보냐? 뭐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그렇죠. 데이터입니까? 이익을 본다 해도 내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가나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 그 통일농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통일농업 가는 건 너무 멀리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의 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들은 국민농업 형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농업을 지켜주고 농민과 함께하고 또 농민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 상생의 구도가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직거래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새로운 농업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농업을 빨리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태 농업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금방 말씀하셨던 통일농업의 상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농지법을 너무나 훼손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농지법. 예, 농지가 너무나 지금 많이 훼손돼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시 확립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한국이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소작제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진 지금 70% 정도가 소작농이에요. 한국의 농업이. 그러니까 소유주는 따로 있고 농사 그렇죠. 짓는 사람이 그냥 예, 따로 있죠. 뭐랄까 무슨 비용을 받는 거죠, 그걸? 그렇죠. 임대 비용을 받는 이제 주주가 받는 형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부는 임차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소작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임차농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작이에요. 예, 저도 농사를 짓지만 내 땅이 작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출 나오는 것에 일부 이팔제로 해서 열가만이 나오면은 이는 주인인데 주는 거죠. 이게 소작 아닙니까? 그런 소작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농지법을 너무 심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빨리 확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부재지주가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을 했으면은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벌금을 때려도 그것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라면 빨리 국가가 강제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야죠. 정치인들 또 관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장분들 뭐 그래서 서천농민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뭐 어디 무슨 부 차관이죠? 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농사 한 번 안 짓는 사람이 쌀치불금 받아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뭐 늘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 뭐 농림부나 이게 지역에서 통제하면 통제할 수 있지 않나요? 명확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권도 권력가 있고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것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하태경 의원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네요. 동료들이 지금 농민들의 비용을 뺏겨 먹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심각한 지경이죠. 그 기업이 농민들의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재지주들이라든지 다양한 농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착취 구조에 그대로 노출돼 있죠 농업은. 네. 그런 논리 있잖아요. 그 개방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인데 그런 국제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낙오된다. 네. 그런 공포를 주잖아요. 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공포를 주죠. 우리 국민들이 한국 농업은 어렵고 힘들고 경쟁력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논리라는 건데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비교 우위론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은 비교 열의 위에 있는 것은 뭐 생산 같은 걸 하지 마. 너그 나라에 비교 우위에 있는 것만 생산하고 팔아먹고 하라는 경제 논리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신자유주의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교 열의 위에 있는 농업, 비교 열의 위에 있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봐도 돼. 이 논리지 않습니까? 이 3단 논법이 국민들 머릿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의 주요한 산업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인데 이 문제를 경쟁력이라는 단어에 노출시켜두면 게 맞냐?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의 품질을 경쟁한다. 자동차의 품질을 경쟁한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적자 생존에 의해서 뭐 망할 놈은 망하고 흥할 놈은 흥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가장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은 생명 산업인데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것을 경쟁력이라는 것을 들이밀어 가지고 비교 열의에 있다. 이 논리가 맞냐? 우리 국민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왜 쓰면 안 되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 70, 80대 노인들을 보고 너는 노동력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는 능력이 떨어지든 경쟁력이 없든 간에 국민들을 품어서 어떻게든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경쟁력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마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교 여류에 있는 것처럼 하는 자체도 우스운 거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경쟁력이라는 구도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농업을. 당신이 먹는 농산물, 쌀, 보리, 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품질과 기술과 가격인데 우리는 이미 품질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먹는 과일, 쌀, 돼지고기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세계 최고 수준에 와가 있어요. 기술력 세계 최고에 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농업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쌀 한 공기 200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더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사실은 모르고 농업은 망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져. 이거 누가 심어준 거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너가 생산하는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한번 물어나 봤습니까? 너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이 기술력이 낮다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런 것 하나 확인하지 않고 농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비교열이니까 망해도 돼. 피해를 봐야 돼.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온 논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21세기 전략 산업이라고 오히려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역대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 농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에 대한 그 방향이 농업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예. 지금 OECD 국가 중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천박하죠. 홍콩에 가보십시오. 농지가 있는가? 농민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국토의 30%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 농민들의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300만 가까이가 있는데 이 국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도시국가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치 그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가장 확실한 정책이처럼 믿고 있는 철학 없는 놈들. 예? 자기는 좋은 먹거리를 먹고 싶으면서 농업을 망해도 되고 이런 논리를 가진 놈들. 아주 나쁜 논리죠. 이게 철학의 빈곤이고 내가 한쪽이 썩어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어르신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천불 받는다 그랬는데 천불 받을 겁니다. 최근 얘기 좀 해볼게요. 12월 5일날 2차 민중총궐기 준비하면서 전농에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 불허 통지가 났는 건가요? 네, 불허 통보가 왔죠. 그러면 근거가 뭔가요?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주요한 이유죠. 예. 그러면 신고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1차 11월 26일 날 전농이 신고한 게 28일 날 통과가 와가지고 28일 날 다시 이제 백남기 범국민 대책위 이름으로 신고를 했는데 다시 불허 통보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니까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내놨는데 그것은 이제 열어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상황 그렇고 그것이 허가된다라고 답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아실 건가요? 농민분들은 12월 5일 날. 11월 14일 대회의 주요 슬로건이 우리 농업적 의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밥살 수입 반대, 농민 생존권 쟁취.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농민 생존권 쟁취.
뭐 쌀 가격 보장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구 우리 농민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은 들으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뭐 폭력을 주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겠죠.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들으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차벽으로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차벽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1차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우리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달라. 이거는 기존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또 외유를 가셔가지고 박동께서 예. 그 한겨레 신문에 어떤 화백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예. 세월호 문제, 뭐 총궐기 문제 표정은 다 심각한 표정인데 외우 나갈 때는 활짝 웃는 표정. 그걸 비교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예. 그 통일용 분야에서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 무슨 쌀이라 그러죠? 이제 그 저장 창고에 예. 그 저장된 그 묵은 쌀들. 예. 고미나 그러죠. 예,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또 몇천억 든다고. 그렇죠. 예. 몇천억 들죠. 몇천억 예. 엄청나게 들죠. 몇십만 톤을 창고에 재놔야 되고 수입쌀도 가져오는 것도 재놔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쌀을 이렇게 북에 뭐 지원 내지는 보내겠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의 식량 사정도 상당히 좋아졌고 북은 상당히 자존심이 센 나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에서 뭐 동량 주듯이 지원한다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유무상통이라든지 구상무역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해에선 뭔가를 보내고 북에서 많이 나오는 뭔가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뭐 통일대박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사실은 정부가 열어야죠. 그다음에 통일농업의 문제도 북의 뭐 농업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을 좀 다시금 고민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뭘 지어주고 뭘 갖다주고 이런 방식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남과 북의 농업의 상생고리를 만들면서 북의 장점을 우리가 받고 또 남의 장점을 북에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상호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 구상이 통일농업의 상이지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상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지원 중심의 제재에서 예,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통일부라든지 북에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해야 되겠죠. 예. 자,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그 지금 여론몰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의 계엄 상태 같아요. 뭐 집회 시위 다 금지되니까 뭐 계엄이죠. 특히나 뭐 정부 뭐 얘기보다는 우리 그 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나라 꼬라지가 개판입니다. 개판 말 그대로 뭐 엉망진창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청년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헬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고 농민은 헬 농민이고요. 노동은 헬 노동이고 청년도 헬 청년이고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이 삶들을 바꿔내는 방식은 이불 속에서 집안에서 박근혜 미워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장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셔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저들은 끊임없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장기 집권 구도 그 다음에 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민중을 억압하고 민중의 등에 빨대를 꼽아서 끊임없이 착취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민생의 문제 모든 것이 저는 사라져 볼 것이다.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광장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함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후에도 12월 5일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고 이길 때까지 행동해야 됩니다. 12월 하루 했다고 해서 이 정권이 또 뭐 다른 것을 내놓으리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것이고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